최정서 민중구의 에어 볼. 안녕하세요. 또 저희 2인 방송으로 이렇게 에어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지금 오후 6시 47분경에 이제 녹음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느덧 에어볼이 또 90회를 그런가요? 오늘 90회 녹화입니다. 곧 있으면 100회예요. 이거 100회 때는 동환이 형 오겠죠? 100회 특집으로 동환이 형이 한번 깜짝 출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동환이 형이 요즘 너무 바빠서.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동환의 엔드원이 NBA 개막 한 이틀을 앞두고 1일 6칼럼의 사나이 칼럼남. 아니 혼자 다 해. 루키 NBA 전문 잡지 아니에요? NBA 파트도 심지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일 6칼럼을 쓰는 남자. 원석이 뭐 하는 거야? 원석이. 요즘 연홍만 다니는 우리 원석현 석현이요. 그렇죠. 네, 그렇고 동환 형은 지금 현재 아마 루키 더 바스켓 사무실에서 잡지 교정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루키 더 바스켓의 그 12월 호를 이제 또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내기 위해서 지금 아마 1호로. 1호로요? 네, 1호로. 그럼 1호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루키의 교정은 거의 밤새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또 오전에는 이르농구 녹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피곤한 상태에서 교정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전이었고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우리 중구 형 뭐 하셨나요? 크리스마스 주간. 뭐 하긴 뭐래요. 놀았죠. 놀긴 뭘 놀아. 일했어요. 저 팬분들, 저 청취자분들 저도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진짜 크리스마스를 가족들이랑 보낸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되게 가족들이랑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네. 형 감성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약간 저랑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약간 무뚝뚝하고. 네. 좀 잔정은 많은데 약간 겉으로 표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네. 아버지가 또 케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 이건 거의 뭐 따뜻한 벤츠를 사온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라서. 네. 놀랐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어요. 전혀 평소에 알던 중구 형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좀 당황스럽고 뭐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댁에서. 당신은 뭐 했어요? 저도 어디 안 나갔어요. 여자친구분이랑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놀러 다니셨어요? 네, 요새 코로나 그리고 여자친구도 또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네, 겸사겸사 저희도 아이고. 어디 가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가 격리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꼭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네. 네. 그렇게 됐고 아마 농구가 조금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그래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새 확실히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튜브 시청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뭐 몇몇 명이 찍힐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또 굉장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네. 네, 오늘 방송도 저번 주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슈를 좀 다루고 지금 또 중간 점검 저번 방송에서도 중간 점검을 했지만 이번에도 또 FA 선수들에 대한 중간 점검 과연 돈값을 하고 있나? 잘 영입했나?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고 마지막은 저희 유튜브 그 댓글 중에 그 한 청취자분들이 그 함지훈 선수의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니나노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과연 그 각 팀까지는 아니고 좀 주요 베테랑들의 그런 활용법과 활약상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간의 이슈.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은 최준용 선수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가 테리코 화이트의 그런 복귀 그런 거를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최준용 선수가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징계를 끝나자마자 KCC와의 그 군산 원정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치렀고 네네. 사실 그에 앞서서 보통은 사전 인터뷰 때 감독님 혼자 들어오시지만 최준용 선수가 들어와서 다른 기자분들 앞에서 이제 조금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농구로 보답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타 그 선수들과 잘못을 저지른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보답하겠다 시리즈를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사과에도 역효과가 났던 이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SK가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음. 혼자서 뭔가 뭐 이렇게 반성문이나 네. 경위서나 네. 아니면 뭐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발표할 때 네. 오롯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쓰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교정이 필요해. 어느 정도 어떻게 말할 거냐 확인 절차는 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예 비슷하진 않지만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보통 농구인 분들이 저희 농구 전문 매거진들을 통해서 글을 쓰실 때 네. 그분들이 쓰신 글을 네. 100%다 옮겨담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삭제할 거 삭제하고 그럼요. 맞춤법 다 교정해주고 기사체처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 내용을 전부 다 담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농구로 보답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사실 최준용 선수의 혼자만의 그런 독단적인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SK가 만약에 그걸 교정을 했다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미 야구의 강정호 선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죠. 네. 사실 이게 농구 외적인 문제로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농구로 보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성추행을 했는데 야 이게 예를 드는 거야. 이거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성추행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다. 좋은 기사를 쓰면서 보답하겠다.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최준용 선수가 아직 젊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이라면 구단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구단이 도움을 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오롯이 최준용 선수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구단 측에서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석을 시킨 거 아니야. 그렇지. 사전 인터뷰는 보통 구단 감독님들만 이렇게 계세요. 그렇죠. 왜냐면 그 시간대에 네. 보통 선수들은 코트에 훈련을 나가서 하니까. 몸을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 문제도 있었지. 실제로 제가 가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또 해프닝도 있었어. 최준용 선수가 마스크를 안 쓰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훈련 중이면 선수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훈련을 하잖아요. 네. 연습을 하는 거죠. 경기장 연습을.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뻔했어. 그거는 코로나 매뉴얼 규칙 위반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좋게 넘어갔지만 왜냐면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이게 최준용 선수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되니까 부각이 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 그 사실 농구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건데 뭘 그걸로 보답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업이잖아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게 업인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보답을 한다? 그건 조금 아마 그 최준용 선수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난 원래 그냥 농구 선수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답이 될까? 약간 그런 느낌?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실 뭐 참 그 문제는 사실 막 계속 수면 위로 올리면 좋을 게 없어서 맞아요.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좀 끝맺음을 자꾸 못 하는 것 같아. 이건 끝맺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이건 최준용 선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끝맺음은. 물론 끝은 안 나겠지만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굉장히 그 아쉬워하고 화가 나시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걸 떠나서 최준용은 이걸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농구로 보답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외적인 걸로 어떻게든 팬들에게 다가가야죠. 그렇죠. 자기의 죄스러운 마음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근데 농구는 아니란 말이야. 네. 농구 100날 잘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 바로 어제였죠. 27일 날. 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SK와 KT 경기에서 또 김영원 선수와 이렇게 그 약간 신경전, 그 밀치는 그런 행위 때문에 팬분들이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롱의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농구로 보답하겠던 사람 보답하겠다고 말한 선수가 이게 농구로 보답하는 거냐? 왜냐하면 사실 물론 이게 농구라는 스포츠가 몸싸움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격해지는 상황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원래부터 자신의 그런 감정 표출을 했던 선수고 그게 그렇죠. 때로는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지. 근데 하지만 사실 상황이 지금 그 최준용을 둘러싼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이번의 행동은 조금 더 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최준용 선수가 그 밀치는 장면이 네, 이제 그게 이제 KT가 SK를 바짝 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10점 차까지 쫓은 상황에서 이제 포스트 상황에서 포스트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심판이 김영하 선수가 이제 두 손을 대고 수비를 했기 때문에 파울을 부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팔을 끼고 거기서 이제 최준용 선수가 김영하 선수의 어깨를 밀치고. 네. 사실 근데 이 정도 신경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 농구하면서 종종 이거는 종종 있어요. 그리고 뭐 최준용 선수가 김영하 선수보다 한참 어리고 뭐 학교도 뭐 학번 차이도 엄청 나고 물론 뭐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이걸 잣대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프로 선수야. 프로 선수인데 같은 학교고 뭐 다른 학교고 학번 차이가 나고 선후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코트 위에서는 코트 위에선 한국 사회니까 한국 사회 그런 거 좋아하잖아. 학연지연 혈연 좋아하잖아요. 기가 막힌 사회잖아. 한국 사회가 되게 이상해요. 한국 사회는. 근데 거기서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한국이지만 전 굉장히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런 걸 차치하고 이거는 심판들이 그걸 더 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진한 판정을 했다. 자연스럽게 또 판정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최준용이 그 감정이 격해져서 신경전을 먼저 시작한 거에 대한 확실한 심판 판정이 있었으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더 큰 문제로 더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 이거는 심판들이 그 판정을 조금 아쉽게 했던 그런 결과 같아요. 최준용이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심판들이 잘못한 거지 이건. 왜냐면 이거는 더블 테크니컬 파울이 아니고요. 더블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파울로 아시는데 저도 파울로 알았어요. 근데 경고예요. 현장에 있던 파울이 저도 파울로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제 뭐 제가 오늘 기사도 썼고 심판부장님 홍기한 심판부장님의 이렇게 또 그쪽의 입장 KBL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먼저 시작한 쪽에 있어서 처벌이 좀 세야 쓸데없는 신경전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 어느 정도의 트래시 토킹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라이벌 의식은 좋지만 이러다가 막 이런 거 제대로 처벌 안 하고서는 이 정도에서 더블 테크니컬 파울 경고만 나간다? 라고 하면 그건 또 기준이 된단 말이야. 선례가 된다고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경고를 줬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같은 상황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다른 팀 혹은 같은 팀이 그 상황을 또 겪었을 때 그때는 뭐 테크니컬 파울을 줬다. 그러면 또 이 판정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 기준에 대한 그 혼돈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가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 최준용 선수한테 테크니컬 파울을 주고 김영환 선수는 이후에 대처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파울 경고 정도만 줘도 끝.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판정은 그거였어요. 근데 둘 다 경고로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보시는 분들도 왜 밀친 사람은 최준용인데 이게 아무 그게 없느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그걸 받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기 때문에 사실 준거 형의 말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두 선수의 그런 스탠스를 같게 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다시 돌려봐도 잘 모르겠는 상황. 그 심판 얘기하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비디오 판도 이제 지난 DB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DB 삼성 경기에서 비디오 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비디오판은 뭐 요새 너무 많죠. 항상 네. 많지. 저희 방송에서는 정말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자주 보는 거에 그런 대해서 논조고 특히. 사실은 어. 글을 쓸 때도. 근데 제가 그 공식 자료를 가져왔어요. 음. 그러니까 어제 경기까지입니다. 27일 경기를 기준으로 122번 경기까지 했어요. 네. 저희가. 근데 현재 비디오 판독 횟수가 248번. 근데 이게 평균 2.03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시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소된 시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은 기준으로 122번 경기까지 지난 시즌 212개. 평균 1.73. 그러니까 36개 차이가 나요. 같은 그 기준으로 두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첫 시즌. 그리고 그 지난 시즌에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했을 때 369개. 지지난 시즌? 지난 시즌. 아, 지난 시즌?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제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지난 시즌이니까. 아, 네. 그래서 평균 1.74개로 저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은. 네. 근데 저희 이번 시즌 아직 3라운드도 안 끝났어요. 음. 반수가 지났어 지금 벌써. 이거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진짜 엄청난 높은 페이스예요. 역대급 페이스. 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판분들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균 2.03? 2.03도 나는 더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 4쿼터에만 본 것만 해도 한 3번 될걸요? 그 15초가 15초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종료 15초 내에 네. 2번을 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감독님들이 이렇게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론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4쿼터 때 2분 이내 네, 2분 이내로 그리고 나머지 때는 심판의 재량. 재량이죠. 하지만 최대한 특히 홍계한 심판부장님이 직접 말한 거는 3쿼터까지는 최대한 비디오 판독을 자제해라. 네. 본인의 판정에 확신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는 거를 어쨌든 10개 군화에 또 전달했고 심판부에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여야 하고 지난 시즌에 바로 그걸 정확하게 이 워딩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시즌 심판부장님의 말처럼 된 경기 단 한 경기도 없어요. 1쿼터부터 보잖아. 네, 1쿼터부터 봐요.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단 한 경기도 없어요. 1쿼터부터 봐. 이게 뭐냐? 심판들이 자기의 선택의 판단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홍기한 심판 사실 그 전에 지난 시즌에도 아마 1쿼터 때나 그러니까 경기 초중반에 되게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심판 설명회를 거치고 홍기한 심판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3쿼터까지는 최대한 안 보는 걸로 하자 해서 그 말 이후에 이제 조금 심판들이 안 봤어요. 진짜 감독님들이 그렇게 항의를 해도 딱 커트를 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하되 비디오는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보여서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어쨌든 그 말 방향성대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로 그 긴 비시즌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다시 이 심판들은 자신의 그 판정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더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항의에 따라서 또 비디오 판독을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항의를 어쨌든 강력하게 하면 이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을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감독이 요청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게 심판을 재량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심판 설명에 대해서 많은 선배분들이 그거를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과연 감독 재량이냐. 왜냐면은 감독님들이 항의를 해서 봐달라고 해서 그 심판을 그 비디오를 보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1쿼터에 3쿼터까지. 실제로는 규칙상으로는 4쿼터 2분 이내에만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볼 수가 있는데 그 항의에 의해서 보는 것과 재량에 의해서 보는 것의 경계가 묘호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안 그래도 모호했던 경계가 올 시즌에 비디오 판독을 더 많이 보는 상황에 연출되니까 당연히 감독님들은 항의를 계속하고 이쪽 항의를 하면은 또 봐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이걸 왜 봐주냐? 그럼 또 비슷한 상황에서 또 항의하면은 또 봐주고 이게 이러니까 비디오 판독이 쌓여서 그렇죠. 뭐 대여섯 번은 뭐 기본인 것 같고.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서 4쿼터에 비디오 볼 때마다 또 봐 이걸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또 봐를 친 것만 한 4번 3번 되는 거 3-4번 이상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또 보고 계속 보고 마구잡이로 보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다른 논란 좀 좋은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좀 이슈가 변준영 선수가 네네. 사실 그 KGC와 KT 경기 크리스마스 매치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고열 증세로 한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다행히 변준영 선수는 열은 몸살 감기로 판단이 돼서 그냥 입원하는 걸로 끝났지만 사실 그 연기된 그 서동철 감독님의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이걸 순간 너무 좀 당황스럽고 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약간 굉장히 좀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김승희 감독님은 또 한숨도 못 잤다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왜냐면 사실 이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은 아마 KGC랑 경기를 했던 그 앞에 경기를 했던 팀들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 프런트는 물론이고 선수단까지도 전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리그 진행에 안 그래도 리그 진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워낙 전파력이 높다고 하니까 또 최근에는 또 그 변이 바이러스까지 오늘 확인된 결과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네네. 진짜 선수단의 그런 코로나에 대해서 진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준영 선수,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네. 어제 이제 변준영 선수 어느 정도 음성 판정이 났고 네. 다행히 이제 모든 그 검사를 받으셨던 분들이 음성 판정이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만약에 변준영 선수가 양성 판정이 났으면 이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KGC랑 2주 내로 경기를 했던 구단 그리고 그 구단과 경기를 했던 다른 구단. 그러니까 실제로 KBL은 폐쇄예요. 맞아.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구단들은 연습체육관이 대부분 다 독립되어 있는데 네. KCC는 배구단이랑 좀 가깝고요. 물론 뭐 접촉하는 그러는 건 적겠지만 삼성은 옆에 여자 농구, 네 여자 농구 배구, 그리고 배구, 레슬링, 탁구 다 있어요. STC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지옥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진짜 급행열차를 탈 뻔한 거예요.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네. 뭐 변준영 선수가 정말 뭐 책임이 크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다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건강하게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걸리는 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건 변준영 선수의 탓은 아니고요. 건강해서 다행이고요. 네, 천만 다행이라고. 진짜로.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테스 형이라고 언급했던 테스 형. 교체 외국 선수들에 대한 조금 얘기를 근황 아니 혹은 그 진척도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버너 맥클린은 일단 오늘자죠. 네. 28일 날 오후 5시 19분에 네. 계약 공시. 네. 자키넌 간트와 교체가 사실상 거의 이건 교체를 하겠다라고 현대모비스에서는 의향을 내비친 거고 계약이 됐으니 뜬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비자 발급만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비자 발급이 되면 이제 교체 공시가 확정이 아마 뜰 것 같고 버너 맥클린은 이로써 지난 시즌에 실패를 했음에도 다시 또 이렇게 KBL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맥클린 선수가 지난 시즌 LG 세이커스에서 퇴출된 후에 커리어가 끊겼더라고요. 네. 좀 놀랐어요. 사실 뭐 LG에서 못 뛴 거는 뭐 못 뛴 건데 그 전에 커리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오리온에서도 뭐 너무 잘했고, 예,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사실 뭐 뭐 맥클린 선수의 과거 지금 우리가 오리온에서 했던 것만 살펴보면 지금 당장 현대모비스에서 굉장히 큰 기가 막힙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맥클린 선수는 정통 포스트, 그러니까 정통 빅맨은 아니지만 보통 그러니까 단단한 체격과 그리고 시야도 넓고
약간 사실 점퍼는 사실 좀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건실한 빅맨이에요. 굉장히. 그죠? 네, 그렇죠. 난 좀 약간 함지훈 외국 버전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약간 왜냐면은 이 선수는 워낙 그 연계 플레이에 되게 능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1대1 능력은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피켓롤을 잘하고 뭐 투맨 게임에 대한 뭐 이해도가 워낙 좋은 선수고 그 방면에서 활용을 했을 때 그 이 선수의 실력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에는 뭐 과도한 훈련량이 조금 있어서 이미 시즌 시작 전부터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조금 훈련 강도에 대한 좀 그러니까 자신의 컨디션 평소 관리하는 것과 훈련 강도가 너무 높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랬는데 뭐 지금은 들리는 거에 의하면은 몸 상태는 본인 뭐 굉장히 좋다. 뭐 항상 외국 선수들은 자기의 몸 상태를 뭐 100% 이상 1000% 확신하긴 하지만 자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당장에 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임팩트 초반에 임팩트는 좋았지만 어쨌든 숄롱이 메인 외국 선수로 나서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고요. 간트는 사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교체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간트도 저희가 그 시즌 개막 전에 그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짧은 선수들이 몇몇 있다. 그 3개월 계약, 4개월 계약 한 선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마 간트도 하나여서 지금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바뀌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장 계약을 안 한 거죠. 사실 애시당초 시작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쯤 교체를 어쨌든 염두를 해두고 있었고 결국에 현대모비스는 좀 포스트 강화, 골밑 강화를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의 빅맨이 도대체 쫄롱과 맥클린과 장재석과 함지훈이 굉장히 높은 이 산성 모비스 산성? 울산 산성? 어쩌면 그 이상적인 구조만 보면 사실 간트가 훨씬 더 어울리죠. 그런 구조에선. 그쵸 사실. 네, 왜냐면 내외각이 다 가능한 선수니까. 근데 이제 맥클린은 사실 몰빵농구에 익숙한 선수도 아니고 사실 골밑에 박아둔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퍼는 좀 비중이 떨어지고 굉장히 정확도도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골밑 안에서만 놀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국내 선수들이 괜찮아요 현대모비스가. 네. 그래서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또 이타적인 빅맨이잖아요. 그렇죠. 숄롱이 약간 이타적이지 않고 자신이 혼자 홀로 해결하는 스타일이라면 맥클린은 자신의 공격을 보면서도 남을 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LG에서의 실패가 맥클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도 네. 맥클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맥클린의 장점보다 단점에 굉장히 극대화를 시킨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때 당시 LG는. 그래서 저는 유재학 감독님이 굉장히 맥클린의 그 강점을 굉장히 좀 잘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모비스라는 구단의 특성은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많이 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짧은 이제 숄롱의 맥시멈이 한 30분 정도라고 보면 거의 10분 내외를 뛸 텐데 그 정도 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또 테리코 화이트. 네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테스 형을 말한 거 굉장히 좀 핫했던 테스 형. 테리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SK랑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현재 본인이 스스로 조금 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상황도 있고 하니까 좀 한국에서 좀 테스트 겸해서 보고 싶다라고 자의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가격리 언제 끝나요? 근데 30일 날 끝납니다. 30날. 네, 맥클린 선수가 29일 날 끝나고 내일 끝나네요. 맥클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자 발급 그 과정을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네. 이제 화이트 선수가 좀 애매한 게 SK랑 교감이 없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진 않겠지. 네, 그런 증거가 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약간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 상황에서 구단이랑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상황이 맞춰져 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맥클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맥컬러. 그렇죠. 뭐 맥컬러도 있고 뭐 케네디 지금 대체된 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얀테 메이튼도 그렇죠. 근데 화이트는 에이전트 쪽에서 통해 가지고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SK 쪽에 3-4주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이제 아직 뭐 그런 건 없어서.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도 있죠. 사실 그 화이트 선수가 아직은 무적이죠. 무적 신세죠. 네. 팀 소속팀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뭐 SK 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SK가 지금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은 미네라스가 공교롭게도 네, 너무 잘해. 그 소식이 들린 이후부터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쳤습니다. 라스 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가 들어왔다는 건. 네. 그래서 이제 문경원 감독님이 말을 했다고 하죠. 아니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계약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라스 형이 자기의 이제 지난 시즌 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후반기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갑자기. 예. 이거 뭐 19분 동안 33점 넣었으니까 말을 다 한 거지 뭐. 어제를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쿼터에 21점을 넣었는데, 아이고. 진짜 어떤 수로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KT가 물론 초반에 박준영을 붙인 수비는 좀 실수였다고 봐요. 그리고 클리프 알렉산더가 나왔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매치업상에서 미네라스를 막기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도 좀 잘한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거든요. 그 잠깐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3점은 올라가는데 그게 어제 그냥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전부 뭐 이렇게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전 최준용 선수가 돌아오면서 그 미네라스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장신포드랑 같이 이렇게 기용됐을 때의 극대화를 굉장히 바랐던 거잖아요. 문경원 감독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경원 감독 이것이 문경원 감독이 원했던 미네라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미네라스 선수가 3점 라인 밖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엘보존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받고 시작하는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물론 3점 슛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됐지만 사실 근데 그 엔트리 패스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세현 선수가 뭐 있지만 KBL 최고의 포인트 가드지만 사실 패스로는 사실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런 안정적인 패스를 줄 수 있는 장신 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최준용 선수가 돌아오면서 그 엔트리 패스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라스 선수가 슛에 이제 물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던지면 하나예요. 한 골이에요, 한 골.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강해졌고 공교롭게도 자미러니가 역대급 부진을 겪고 있죠. 이건 뭐 거의 그 선수가 거의 50만 달러 가까이 받는 선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개런티로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한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렇지만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원희 선수가 지금 너무 부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희 선수가 들어오면 자기 공격은 하되 팀 공격이 안 살아요. 그리고 수비도 아예 안 됩니다. 리바운드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도 계속 줄어들고 거기서 상대 외국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전혀 우위를 보여줄 수가 없고 근데 팀 플레이도 안 돼. 그러니까 SK 입장에선 자밀 러니가 주축이 되어야 할 팀인데 그렇지를 못하니 지금은 거의 타이릭 존스보다 못해요. 그거는 좀 진짜 비슷해. 진짜 하는 게 없어. 막상 요즘에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한 쿼터에 갑자기 11점씩 막 이렇게 몰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건 맞아. 그래서 최근 경기들 보면 승부처에서 마지막 4쿼터 때 많은 시간 나오는 게 미네라스고 그리고 지난 언제야? 미네라스 안 써가지고 후회한 날 언제야? KT전이었다. 어제도 그랬어요. 네, 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희를 길게 쓰면 승부처에서 SK는 지게 돼요. 그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야. 사실 문경원 감독도 사실 어저께 본인의 경기 운영 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그 전에 언제였나 KGC였나 언제였나 아무튼 미네라스가 시즌 한 초중반에 정말 잘 풀렸던 그러니까 기복을 보였는데 그 경기에 정말 잘 풀렸었는데 이게 LG전이었나 보다. 그 끝 다 따라잡힌 경기. 그때 이제 문경원 감독이
미네라스가 4쿼터 초반까지도 잘했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5분 6분을 남겨놓고 원희를 투입하거든요. 거기서 다 따라잡혀가지고 그때 1점 차인가 몇 점 차를 이긴 경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엔 4쿼터에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도 약간 그 좋게 말하면 뚝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고집인데 이게 그 어쨌든 마무리를 메인 외국 선수가 지워줘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지금 원희가 부진한 상황에서 약간 기살려주는 용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리드를 잡고 있으니까 너가 나가서 경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 지으면 이게 어쨌든 그 메인 외국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승리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미네라스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이 정도까지 점수차를 벌려나게 역할을 했다. 약간 그 두 가지 효과를 좀 같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시나리오대로 풀렸으면. 근데 원희가 나온 순간부터 브라운한테 3점을 2방을 맞았고 이러면서 이제 쭉 밀리다가 결과적으로는 흐름 넘겨준 상태에서 다시 미네라스가 등장했는데 이미 KT의 흐름대로 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어가 안 되고 그대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의 문제는 사실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게 커요. 지금 원희가 아마 좀 많이 그러니까 뭐 그 개인 사정 때문이라도 지금 굉장히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할 거라고 이미 12월 초부터 그런 증상이 보여왔고 지금도 굉장히 좀 타지에 와서 혼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비시즌 동안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거는 시즌 개막 전부터 우려가 됐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본인의 그 부진과 함께 좀 터진 것 같고 이게 사실 그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스스로가 어찌됐든 그런 이런 슬럼프를 조금 벗어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벗어나 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정도 돈을 받고 지난 시즌에 MVP까지 탔던 선수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시즌 이렇게 되면은 원희의 명성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본인이 어떻게든 멘탈을 잡고 이겨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또 다음 얀테메이튼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얘기를 했지만 현재 비자 발급을 자가격리를 끝내고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어제 경기였나요? 원주 종합체육관의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도 좀 보여진 것 같고 그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근데 나도 몰라. 아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 선수가 대체될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게 맞냐? 맞을 수도 있지. 나는 규정상 문제는 없겠지만 타이릭 존스? 네. 뭐 DB가 막 굉장히 가족 같은 팀 막 이런 거 이미지를 어필을 하잖아요. 뭐 이게 이슈가 안 됐지만 그게 가족인가 싶어요. 비즈니스지. 그쵸. 그러니까 가족 같은 팀 이미지를 어필하지 말라고. 뭐 가족이야. 무슨 에?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존스 입장에서는 이게 프로의 세계인가? 약간 프로의 어리둥절? 세계 냉정합니다. 어리둥절? 근데 적어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 그게. 아니 경기장에서 와서 볼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미리 전술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보면 뭐 어떡해. 굉장히 또 가족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DB가 도의적인 좀 이런 게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거 과연 누가 동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가족 같은 이미지에 어필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민낯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댓글 중에 설님께서 이제 오리온 외국인 교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또 당장은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알아본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올해 알아본다는 건. 강일주 감독님이 휴식기 끝나고 나서부터 세 경기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그게 어느덧 4경기가 되고 5경기가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위디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디는
저희가 오늘 중경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평균 득점을 봤는데 네. 무려 평균 득점이 8.6점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네. 위디는 사실 지금 올 시즌에 들어온 외국 선수 중에 거의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선수지만 그렇죠. 8.6점, 8.3점인가요? 6점인가요? 아무튼 8점대의 평균 득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엄청난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수비형 외국 선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40만 달러 후반대 40만 후반대 달 그 돈을 받는 수비형 외국 선수. 그래도 나는 네. 아무리 수비를 해도 네. 10점은 찍어야 한다고 봐. 아니면 9.8점이라도 찍어야 한다고 봐. 난 사실. 그러니까 10점 느낌 나게. 9.8점이면 그래도 반올림하면 10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 8점대는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할 건지. 그러니까 알 찾아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 선수를 계속 탐색하는 건 사실 이번 시즌 대체만 이렇게 보고 탐색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 보통의 구단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내다보고 외국 선수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디가 안 바뀐 상황에서도 오리온은 굉장히 호성적을 내고 있죠. 네. 성적은 상위권을 하지만 유지하고 위디가 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위디의 영향력은 단 0.01%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네. 이렇게 성적이 좋은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위디 교체를 좀 망설이게 하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나가는데 굳이 그럼 맞아요. 건들 필요가 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수가 이제까지 한 경기에서 승리해서 전혀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를 바꾸든 안 바꾸든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대성이 잘하고 안 바꾸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 바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리온은. 물론 위드 선수가 4라운드부터 갑자기 평균 득점을 한 15점까지 올리고 리바운드 10개는 뭐 그냥 잡아주고 막 이렇게 블락 한 2-3개씩 해주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찔하네. 모르는 거죠. 들을 때마다 아찔한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슈를 정리해봤고 뭐 혹시 아까 한일 아시아 쿼터 얘기할 거 있다고 했는데 뭐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짧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정보를 들었어요. 네. 물론 이거는 뭐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화이트 선수가 아직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몸을 담을 곳이 없잖아요. 네. 제가 시나리오를 좀 짜봤어요. 그의 시나리오. LG가 지금 캐디라는 선수가 4주 부상 아닙니까? 맞다. 그것도 빠뜨릴 뻔. 네, 맞아요. 근데 외국 선수가 사실 지금 뭐 4주라면은 완전 대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체 카드 소진 없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4주라면 새로운 외국 선수를 찾아보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게 시설 격리 2주, 비자 발급 1주, 팀 적응 1주 하면 라렌이 돌아와요. 라렌이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혹시 화이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중간 다리로. 그래서 라렌을 화이트로 바로 교체해 버리면 사실 이건 LG가 큰 이득을 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윈인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SK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맞아. 화이트가 굉장히 잘하거든. KBL에 있을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바로 화이트예요. 호주에서도 기가 막혔죠. 2시즌 연속 파이널 우승을 했고 심지어 상대 팀이 앤드류 버것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도 꽤 잘했던 걸로. 굉장히 잘했죠. 네. 근데 제 시나리오입니다.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에요. 화이트를 SK가 이거다. 라렌을 퇴출을 하고 화이트를 영입을 합니다. LG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연봉이 남잖아요. 샐러리가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금 기간에 화이트한테 막 40만 달러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한 30만 달러 내외? 네. 20만 달러 중반 정도 아마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40만 달러 정도 받는 거니까 전체로 보면. 그래서 미네라스와 화이트가 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찔하네 또. 그리고 리온이 지금 현재 부진하기 때문에 물론 지난 경기에서 라렌이 없는 경기에서 굉장히 잘해줬지만 말이죠. 하지만 리온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LG가 반등하기 위해선 리온보다 라렌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온 퇴출, 라렌 재영입. 이러면 카드가 두 장을 소진하면서 라렌과 미네라스 그리고 SK는 원희와 화이트. 이게 윈윈 시나리오예요. 제가 봤을 땐.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이거 만약에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진짜로. 왜냐면 일단 네. 그러니까 어쨌든 LG가 미네라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SK에서 퇴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기타 사유로 퇴출된 선수는 다른 구단 그 시즌에 다른 구단에서 재영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형이 지금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미네라스는 이대로 그냥 퇴출되면 억울할 거예요. 솔직히 역대급 억울한 용병 아니에요, 이러면? 맞아. 지금 원희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퇴출당한다고 그러면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화이트도 한국 와가지고 경기 이렇게 시서경제 경기 보다가 누구야? 제 그 원이랑 바뀌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미네라스랑 바뀐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33득점 넘는데 19분 동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라렌을 퇴출시키고 화이트를 영입한 다음에 화이트랑 미네라스를 트레이드. 그다음에 리온 퇴출, 라렌 재영입. 이게 가능하거든요. 규정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가능하고 샐러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네. 물론 리온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럼 결국엔 피해는 리온만 보네. 하지만 근데 우리 리온만 보네. 근데 그게 변수예요.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서 변수는 조성원 감독님의 시즌 전 인터뷰예요. 중도 퇴출 없다. 끝까지 간다. 까지 간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다 망가졌네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도 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LG의 농구에 미네라스가 들어가 봐. 미네라스가 뛴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라스 형이 나와봐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 형이 이상주의자일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이슈를 정리를 이렇게 마친 것 같고요. 네.